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와 IBS 의생명수학그룹에서 수리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홍혁표 학생입니다. 이번 발표는 올해 3월 출판된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를 수학적인 접근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을 최근에 졸업하고 현재 미시간 대학에서 포닥 중이신 김대욱 박사님과 제 지도 교수님이신 김재경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연구입니다. 논문에서 다루는 생물학적인 메시지도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수리생물학자가 생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수학적 혹은 통계학적인 방법론으로 질문에 접근하고 해결하는지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발표에서 주로 다룰 세포 간 이질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셀투스 레트로제니티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 군집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왼쪽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실제 그 세포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모두 다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플로러선스 프로테인들이 같은 만큼 발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같은 색깔을 띄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형형색색을 띠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리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더라도 세포 환경이나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세포들이 뭔가 다른 생명 활동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세투스 레트로제니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같은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 군집을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 만약에 모든 세포가 정확히 똑같은 표현형을 가지고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평면에서 한 점에 모두 찍히게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영역에 걸쳐서 분포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셀투스 레트로제니티 같은 경우는 세포 군집이 생존하는 데 유리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세포 군집이 저희에게 좀 유리한 작용을 하는 군집이라면 얘네들이 생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암세포 혹은 뭐 종양 같은 세포 군집처럼 저희가 원치 않는 세포 군집일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나 항생제 같은 걸 쳐서 그 세포들을 모두 사멸시키려고 하는데 특정 세포들이 조금 더 그 약에 더 저항성이 강해서 살아남고 그러면 저항성이 더 강한 군집으로 다시 생성이 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셀투스 헤테로제니티를 이해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세포 간 이질성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목이 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셀 사이클 페이지가 세포마다 다른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세포 안에 RNA 폴리머레이즈 같은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들의 수가 달라짐으로써 유전적으로 동일함에도 다른 표현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밝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셀룰러 리스폰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셀 시그널링 패스웨이 관점에서는 많은 원인들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그 원인으로는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중간에 시그널을 전달하는 많은 인터미디어트 스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간 과정들은 실험적으로 직접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중간 과정들로 인해서 세포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신호가 액티베이션 되는 것은 T0라는 시간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종 리스폰스를 관찰하는 뮤타우라는 시간까지는 타임 딜레이가 존재하게 되고 이런 타임 딜레이로 인해서 수학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을 규명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세포 군집이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플로러선스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타임 딜레이가 왜 생명현상 분석을 어렵게 만드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라고 하는 좋은 성질은 무엇이냐 하면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의 상황만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 리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날씨를 모를 때 오늘 일요일에 날씨가 화창하다는 것만 알면 뭐 내일은 화창할 확률이 높고 혹은
비가 올 확률은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시스템을 메모리 리스크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에 타임 딜레이가 더해지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메모리 리스크 프로퍼티를 잃어버리게 되면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의 날씨를 예측하고 싶을 때 오늘인 일요일의 화창함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어제인 토요일, 그제인 금요일 혹은 그 전날인 목요일의 날씨도 모두 다 정보를 알아야 하고 이런 정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월, 화, 수의 날씨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분석을 하기가 훨씬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론들은 이런 논 메모리 리스트 시스템을 기술을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이런 타임 딜레이가 존재하는 시스템을 기술을 하기 위해 조금 더 수학적으로 그 시스템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시그널이 액티베이션 돼서 최종 리스폰스로 발현되기까지 여러 가지 스텝을 거치면서 시그널이 전달이 되는데 그 스텝들은 빠른 스텝도 있고 느린 스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타임 딜레이는 주로 느린 스텝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받는다라고 하면 처음에 커피 주문을 넣고 계산을 하고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굽고 내리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갈 텐데 돈을 지불하는 상대적으로 빠른 스텝들과 커피를 직접 굽고 내리는 이런 느린 스텝들 중에 느린 스텝들이 실제로 저희가 커피를 받기까지의 타임 딜레이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린 스텝들을 저희는 rate limiting step 혹은 속도 제한 단계라고 부르고 이 발표에서 저는 소문자 n은 이 속도 제한 단계의 숫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고 TR은 각각의 속도 제한 단계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타임 딜레이 뮤 타우는 각각에 걸리는 시간이 TR이고 총 개수가 n이기 때문에 n과 TR을 곱한 값이 뮤 타우라는 타임 딜레이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근데 실제로 저희의 데이터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는 셀 포퓰레이션에서 나온 이런 타임 딜레이 시스템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단순화한 모델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은데요.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큐잉 티오리라고 부르는 이론과 하이라키컬 베이지안 인퍼런스라고 부르는 통계적인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 큐잉 티오리라는 것은 어떤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도착해서 서비스를 기다렸다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기술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 시스템의 동력학을 설명하기 위해도 사용이 되고 혹은 통신 분야의 신호 전달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포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자극이 결과적으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고 그 리스폰스가 디케이하는 그런 과정을 큐잉 이론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수식 유도들이 들어가지만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복잡하게 생긴 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수식이 몇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그널 액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액티베이션 레이트 람다 b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과 tr을 속도 제한 단계의 숫자와 각각의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가 최종적으로 감소하는 디케이 레이트 람다 d라고 하면 이 뮤t라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그 네 가지 파라미터로 잘 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시스템이 실제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선을 레퍼런스 선이라고 봤을 때 그 상태에서 액티베이션 레이트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디케이 레이트를 2배로 늘렸을 때 이 타임 시리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아래 패널을 보시면 이 레퍼런스 커브에 대해서 속도 제한 단계의 숫자를 5배 늘리거나 혹은 속도 제한 단계의 각각의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5배 늘렸을 때 어떻게 커브가 변하는지
파란색과 주황색 커브를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큐잉 이론이 이렇게 파라미터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다면, 반대로 베이지안 인퍼런스는 데이터로부터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현상 혹은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관측한 데이터로부터의 정보를 잘 혼합을 해서 새로운 믿음 혹은 prediction, estimation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저희의 연구에서 이제 estim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나 뒷면이 나오나를 예측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 그러니까 절반인 동전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게 저희의 prior belief가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동전을 100번씩 던지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처음에는 앞면이 61번, 두 번째는 65번, 세 번째는 57번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제 뭔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확실히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1대1이 아니다, 0.5가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동전은 뭔가 기존의 평범한 동전과 달라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6이다라는 새로운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hierarchical이라는 단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계층적이라는 말은 어떤 파라미터가 딱 하나의 레벨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가 뻗쳐져 있어서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각각의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파라미터 값을 가질 수 있게 허용해주는 그런 방법론을 hierarchical Bayesian inference라고 하고, 이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관측된 n개의 세포로부터 나온 서로 다른 n개의 타임 시리즈를 잘 설명을 하는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포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레이시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디케이 레이시 얼마나 되는지, 레인 리미팅 스텝이 몇 개인지, 각각의 스텝에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제가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 뭔가 사전적인 지식과 어떤 믿음을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연구에서는 사전적인 믿음으로 디케이 레이트에 관한 정보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 디케이 레이트는 이 시그널 리스폰스가 줄어드는 비율인데, 저희가 측정한 시간,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의 측정 시간 4시간, 8시간은 상대적으로 YFP 단백질이 스테이블한 시간으로 보고, 이 리스폰스가 줄어드는 건 실제로 분자가 데그라데이션 돼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단위 면적당 광량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셀이 실제로 점점 커지면서 그 단위 면적당 희석이 되는 효과 때문에 디케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측정한 세포의 크기 정보를 넣어줌으로써 디케이 레이트를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속도 제한 단계의 숫자는 모든 세포가 공유한다라고 두었습니다. 이제 액티베이션 레이트나 디케이 레이트 혹은 각각의 스텝에서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떤 양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세포가 변함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정해졌을 때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이라면 그 메커니즘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메커니즘 안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단계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공유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저희는 각각의 세포에서 타임 딜레이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어떤 방법들의 한계를 해결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타임 딜레이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했었냐라고 하면 스레스홀드 히팅 타임이라는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저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 때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적정한 수준의 스레스홀드 라인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스레스홀드 라인을 그어서 이 스레스홀드 라인을 터치하는 그 시간을 쭉 모아서 히스토그램으로 분포를 그리면 이 히스토그램으로부터 그 타임 딜레이의 분포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레스홀드 라인을 낮게 잡냐, 중간으로 잡냐, 높게 잡냐에 따라서 추정되는 타임 딜레이 분포의 위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연구자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방법론은 이런 주관적인 어떤 선택이 들어가지가 않고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바로 파라미터를 구해줘서 타임 딜레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관성을 해결을 해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답을 알고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을 때 성공적으로 파라미터의 참값을 추정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있는 액티베이션 레이트, 디케이 레이트,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텝에서 걸리는 타임을 보시면 여러 개의 점이 찍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세포가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X축에 놓고 그 다음에 저희의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추정한 파라미터 값을 Y축에 놨을 때 그 값들이 Y는 X라는 대각선에 완벽히 올라가게 되면 이제 참값을 정확히 추정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완벽히 직선에 올라가 있진 않지만 그 직선에 굉장히 가깝게 분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법론이 실제 참값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잘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개의 그래프 중에 왼쪽 아래에 넘버 오브 레일 리미팅 스텝을 보시면 참값의 파라미터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서로 다른 세포들이 속도 제한 단계의 숫자는 공통된 하나의 값으로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참값의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된 파라미터도 실제로 그 참값인 1과 유사하게 추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저희 방법론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전 출판된 논문에서 공개된 데이터인 대장균에서의 YFP 프로틴 익스프레션 레벨 데이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ET라는 항생제를 처리를 했을 때 특정 프로모터의 발현량을 관찰을 한 플로로선스 프로틴 데이터고요. 두 번의 독립적인 실험으로부터 각각 14개의 세포, 13개의 세포에서 어떻게 플로로선스 프로틴 레벨이 증가하는지를 얻어낸 타임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저희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추정을 했을 때 14개의 셀 혹은 그 두 번째 실험의 13개의 셀에서 서로 다른 파라미터 영역에 쭉 분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 군집이라고 하더라도 꽤나 파라미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이 같은 세팅에서 진행한 두 번의 실험을 저희가 추정을 할 때 독립적으로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추정을 하였는데 그렇게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어떤 특정 값들이 서로 굉장히 비슷하게 분포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실험 1과 실험 2에서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어떤 특성들이 서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데이터가 다르다 한들 저희의 방법론이 이 세포 군집의 진정한 특성을 캡처를 하지 못하고 뭔가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변화가 크구나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험 1과 실험 2에서 추정된 값들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심으로써 이 방법론이 뭔가 그 셀 포퓰레이션의 언더라잉 피처를 정말 잘 캡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DNAK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모터와 TET라는 항생제의 조합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결과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안티바이오틱스와 프로모터 조합에 대해서 같은 방법론을 쭉 적용을 해서 각각의 세포 군집에 대해서 속도 제한 단계의 수, 액티베이션 레이트, 디케이 레이트 같은 것들을 모두 추정을 했고 거기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X축에 속도 제한 단계의 숫자를 놓고 Y축에 heterogeneity of lambda b라는 건 그 해당 세포 군집에서 얼마나 액티베이션 레이트이 서로 다르게 분포하냐라는 것인데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속도 제한 단계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셀토스 헤테로지니티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른쪽 평면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군집 중에 왼쪽 아래에 있는 세포 군집을 가져와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그리면 그 리스폰스들이 상대적으로 뭉쳐 있는 것을, 이제 아래쪽에 하늘색 커브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뭉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 위에 초록색 커브를 보시면 쟤네들의 리스폰스의 레벨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는 속도 제한 단계의 숫자가 셀토스 헤테로지니티를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셀토스 헤테로지니티가 크기를 원하는 상황 혹은 작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속도 제한 단계의 수가 많은 시그널링 패스웨이 혹은 속도 제한 단계의 수가 작은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선택을 함으로써 셀토스 헤테로지니티가 크거나 작은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피드백 없이 시퀀셜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곳에서 나온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인트라셀룰러 인바이러먼트에서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피드백 루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조금 더 복잡한 타임 시리즈의 모양을 얻어지게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리스폰스로 튀어나온 몰레큘이 자기 자신의 액티베이션을 다시 리프레션 시키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생각을 해보면 이 피드백도 액티베이션과 마찬가지로 리스폰스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액티베이션을 저해하기는 어렵고 특정 딜레이를 겪은 후에 이제 리프레션이 되는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네거티브 피드백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진동을 하는 타임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애매한 타임 시리즈들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퀄리터티브하게 다른 이런 다이나믹스들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길래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시 이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간략화해서 그리면 시그널 액티베이션이 된 후에 타우1이라는 딜레이를 거쳐서 리스폰스가 만들어지고 그 리스폰스는 자연적으로 디케이하지만 자기 자신의 액티베이션을 타우2라는 딜레이 후에 리프레션 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네 가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액티베이션 레이트, 트랜스덕션 딜레이, 피드백 딜레이 같은 값들을 모두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추정한 결과를 X축에 토탈 타임 딜레이, Y축에 리프레션 인텐시티를 둬서 평면에 찍으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토탈 타임 딜레이라는 것은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해당하는 딜레이 타우1과 그 다음에 피드백에 해당하는 딜레이 타우2를 합친 값을 의미를 하고요. 리프레션 인텐시티는 말 그대로 같은 만큼의 최종 리스폰스가 있을 때 이 리스폰스가 얼마나 강하게 자신의 액티베이션을 셀프 리프레션 시키느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시면 붉은색 RMUC라는 타임 시리즈는 토탈 타임 딜레이도 굉장히 작고 리프레션 인텐시티도 굉장히 작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리프레션 인텐시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이 피드백이 별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타임 시리즈도 보시면 붉은색 타임 시리즈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냥 올라가다가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는 양상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YCHF라는 노란색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토탈 타임 딜레이가 굉장히 길고 리프레션 인텐시티가 처음보다는 조금 커진 RMUC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로 인해서 그 노란색 타임 시리즈를 보시면 처음엔 쭉 올라가다가 얘가 특정 레벨만큼 올라갔지만
이제 자기 자신의 액티베이션을 리프레션 시키는 신호가 특정 타임 딜레이를 겪어서 뒤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잠깐 우하향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레션 인텐시티가 강한 ICFR과 HEMP, 초록색, 파란색 타임 시리즈를 보시면 이 타임 시리즈들은 강하게 오실레이션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YCFR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한꺼번에 쭉 올라갔다가 셀프 리프레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쭉 내려오고, 이렇게 한 번 다시 쭉 내려갔을 때는 반대로 양이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양이 너무 적어졌으니까 자기 자신을 리프레션 시키는 세기도 반대로 약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저런 타임 시리즈 모양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HMB는 비슷한 양상을 띠지만 훨씬 주기가 긴 타임 시리즈를 갖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 타임 딜레이와 리프레션 인텐시티가 이런 컴플렉스한 다이나믹스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키 디터미넌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 자체만 딱 놓고 보면은 알기 어려운 언더라잉 피처들을 수학적인 방법론으로 추정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타임 딜레이나 뭐 액티베이션 레이트, 넘버 오브 레일 리미팅 스텝 같은 이런 값들을 수학적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방법들을 그렇게 얻어낸 피처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셀-투-셀 헤테로지니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혹은 피드백이 있는 시스템에서 다양한 컴플렉스 다이나믹스들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는지와 같은 생물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단 저희 연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리생물학의 연구가 비슷한 흐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제 발표를 통해서 수학이 어떻게 생물학적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지 전달이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도움을 주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전폭적인 도움과 지지를 보내주신 연구실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 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